자, 여러분 교재 286쪽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자, 부동산 이용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이용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이 일반 상품에는 우리가 적용되지 않고 우리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용어예요. 부동산에만. 이것을 우리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는 최선의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처음 사용한 용어를 우리 번역하는 과정에서 최유효 이용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뭐를 이용을 해야겠죠? 항상 최선의 이용을 먼저 해야 돼요. 최선의 이용. 우리가 최선을 베스트라고 하거든요. 더 베스트. 그러니까 항상 최선의 이용을 먼저 하고 나서 두 번째가 무슨 이용? 최고. 예? 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다. 그래서 더 하이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최선의 이용을 먼저 하고 나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 이 공통되는 부분이 우리는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여러분 시험 문제 2년 전에 출제했습니다. 우선 합리적 이용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교재 보니까 합리적 이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기적 이용과 같은 비합리적 이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합리적 이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이용. 자, 합법적인 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적법한 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법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토지의 지질이나 지세, 등을 봐서 설계 시공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측면에서의 채택 가능성이 있는 이용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최유효 이용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필요로 하는 조건. 그리고 이 경험적 증거가 나오는데 이 합리적 이용, 합법적 이용,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적 이용 가운데에서도 이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이 경험적으로 우리는 지지될 수 있는 이용이 바로 최유효 이용이다. 그러니까 뭐를 얻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용이 돼야 된다. 자, 이 내용이 우리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필요 조건, 집충분 조건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돼. 그래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될 때 우리는 최유효 이용이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22회 시험에 출제를 또 한 번 했었고 26회 시험에 출제한 개념인데 26회 시험은 이렇게 출제했죠. 합리적, 합법적,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이용 중에서도 우리는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이 경험적으로 지지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문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합리적, 합법적,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적 이용 중에서도 그 이용이 최고 또는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인 자료에서 지지될 수 있는 이용. 이 지문을 우리는 26회 시험에 출제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286페이지에 그 3번 토지 이용 활동과 최유효 이용 바로 밑에 보시면은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다?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입니다. 거기 보면은 또 뭐죠? 통상은 일반적이죠.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도 밑줄 그어두셔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통상의 이용 능력이지 고도의, 여러분 고도의 부동산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에 의한 이용은 아니라는 것. 예.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에 의한 이용이 아니라 통상 일반적인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다. 자, 그리고 287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 앞으로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은 배우기 좀 그렇고 다음 주 배울 때 토지 특성 배울 때 집약적인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걸 용어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이 집약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용어가 지문 속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우선 용어부터 단위 면적의 토지.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단위 면적이라는 용어가 또 지문에 많이 뜨는데, 자, 1제곱미터, 1m 곱해주면 얼마죠? 1제곱미터인데, 이 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단위 면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1제곱미터다. 그럼 이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이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이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크기, 상대적이라는 것은 분수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크기를 집약도라고 해요. 집약도. 그래서 여러분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비싸면은 토지는 많이 이용 못해요. 뭐를 이용 많이 해야 돼? 노동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집약도가 높다고 해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토지용은 주로 도시에서 나타나는 토지용으로서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해요. 집약적 토지 이용. 자, 그런데 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다. 이 말은 주로 어떻게 돼요? 토지를 많이 이용을 하고 노동 자본은 적게 투입하는 거거든요. 농촌이야.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을 나타내는 이 조방적 토지 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으면 집약적 토지 이용,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으면 조방적 토지 이용. 우선 그거 기억 잘 넣어두셔야 돼. 시험에 집약적, 조방적을 자주 출제합니다. 용어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토지 특성 배울 때 부증성에서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해 두셔야 될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지 이용 집약도에, 토지 이용의 집약도에 상한선을 나타내는 게 집약한계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에 상한선을 나타내는 게 집약한계고, 또 토지 이용의 집약도에 하한선을 나타내는 게 조방한계입니다. 그러면 우선 집약도의 이 하한선 이상 토지 이용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집약한계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자, 한계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요, 우리 경제이론의 미분 개념을 경제이론에 도입을 한 거예요. 한계 들어가면요, 하나 더라는 거예요. 하나 더. 예? 그래서 한계, 우리가 비용인데, 이 투입되는 한계 비용. 그럼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 라면이 하나 더 생산하는데 라면 생산하는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상품을 하나 더 생산하는데 그 상품을 생산하는 총 비용이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이게 한계 비용이고, 또 시장에서 또 상품을 또 뭐죠? 하나 더 판매한다. 시장에서 상품을 하나 더 판매하는데 기업의 총 수입은 또 얼마나 더 변하는가, 그걸 한계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서로 뭐 할 때까지? 같을 때까지 추가로 투입하는 집약도를 집약한계인데, 자, 요 두 개가 같을 때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이윤 극대화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에 있어서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수준, 이윤 극대화시켜주는 수준의 집약도인데 이 이윤이 극대화될 때 우리는 토지 이용은 뭐가 돼? 무슨 상태? 최유효 이용의 상태다. 토지 이용이 최유효 이용의 상태에 있는 집약도가 바로 집약한계죠. 용어 좀 어려워요. 집약한계. 자, 조방한계는 최적 조건 하에서도 생산 비용을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익 정도밖에 올릴 수 없는 경우의 집약도예요. 그 말은 우리는 총수입과 뭐가? 총 비용이 서로 같다. 총 비용과 총 수입이 같으면 뭐가 돼요?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손익분기점 수준의 집약도를 우리는 조방한계다. 조방한계를 넘어서면요 바로 손실이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집약한계와 조방한계의 개념을 우선 하나 확인을 해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28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에 입지잉여란 용어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입지잉여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입지를 잘 하면은 잉여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일한 산업을 여러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동일한 산업을 운영할 때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똑같아요. 이 집약도는 똑같은데 그럼 동일한 산업을 운영하면서 이게 어떻게 발생하냐? 남보다 좀 더 유리한 어떻게 돼? 조건에 입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동일할지라도 입지 조건, 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자연적 이런 입지 조건이 좋을 때 양호한 경우에 생기는 이익을 입지잉여라고 해. 입지잉여. 그래서 입지잉여는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입지상의 손실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자, 입지잉여 하나 확인해 두시고, 자, 289페이지에 오시면은 도시 스프롤 형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도시 스프롤은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도시 스프롤을 스프롤 영어 단어를 번역하면요 확산. 그럼 도시 스프롤 형상이라는 것은 도시가 확산되는 형상을 얘기해요. 자, 그럼 이 용어가 좀 어렵거든요. 이 용어가 쉬운 용어는 아닌데, 도시의 성장 개발이 질서정연한 개발이 아닙니다. 무질서한 개발이고, 또 여러분이 계획적인 개발이 아니라 무계획적이라는 것은 결국 그때 필요에 따라 주먹구구식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계획성 있는 개발이 아니고, 또 규칙적이 아니라 또 뭐죠? 불규칙이야.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도시의 성장 개발이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도시의 확산, 어느 정도 외곽이죠. 도시의 외곽으로 평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형상을 도시 스프롤 형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럼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될 때는 주택만 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소비하려면 상가도 가야 되고 공장도 외곽으로 가죠. 도심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스프롤 형상은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이다. 그럼 도심에서는 땅 가격이 비싸요. 비싸니까 건물을 뭐 해야 돼? 고층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는 뭐 한다? 고층화되는 걸 막아버리죠. 규제를 할 거 아니야, 용적률. 규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격은 비싼데 고층화가 안 되니까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외곽으로, 집가가 싼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토지의 최유효 이용으로부터 괴리,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상이 도시 스프롤 형상입니다. 자, 그럼 도시가 외곽으로 확산이 되는데 무질서하게 가면요,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도시 스프롤 형성의 결과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면 난개발을 초래해요. 난개발.
그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막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정책이론에서 배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여러분 그린벨트 공법에서 배울 때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 개발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이런 거 시험에 내잖아요. 지정하는 목적. 뭐죠? 도시의 외곽으로의 무질서한 확산, 팽창을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도시 스프롤 형상으로 난개발 나타나니까 난개발 방지에서 뭐를 지정하면 돼?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툭 하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는 걸 뭐 해야 돼? 풀려고 하지. 서울 수도권은 계속 지정해놔야 돼요. 예? 녹지 공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이 뭐 지방에서는 좀 모를까 이게 좀 근데 여러분 우리 광명에서도 개발 제한 구역 많습니다. 시흥도 많지만 그리고 저 하남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여러 가지 뭘 했습니다. 자, 광명도 많이 개발됐죠. 옛날에 비해서. 광명 이제 2000년 개발할 때 그때 이 시청 직원이 묻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하면은 저희들이 잘했다고 소문납니까?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하셔 뭐 이렇게 했더니 그걸 그대로 그 다음에 하남시에서 써먹대. 예? 풍산지구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도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야 돼. 예? 뭘 한다? 시청에서는 뭘 해야 돼? 어떻게 하면은 예산을 적게 해서 개발을 합리적으로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그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반대로 어떻게 최대로 보상을 받아서 뭐 이러건데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잖아요. 입장이. 네. 제가 그때 광명을 강의했으면 가르쳐 줄 건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개발이 쉽진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자, 우선은 스프롤 형상인데 스프롤 형상의 지가, 토지 가격은 그럼 못해요. 스프롤 형상의 지가의 수준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표준적 수준 이하를 말해. 표준적 수준 이하. 그런데 밀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밀도, 여러분 개발 밀도는 가 있는데 이 밀도를 보면은 우리는 합리적 토지 이용의 밀도 수준 이하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우리가 수준 이하를 일반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도시 스프롤 형상의 유형을 보면요. 우선은 우리는 고밀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밀도 연쇄 개발 방식이 있어요. 자, 고밀도라는 건요. 자, 여기 합리적 밀도 수준 이상, 고밀도니까 합리적인 밀도 수준 이상으로 인접 토지를 계속 잠식을 해나가면서 외곽으로 우선 확산되는 형상을 말합니다. 고밀도. 자, 그 땅이 넓은 국가에서는 이게 많죠. 고밀도보다 뭐가 많아요? 저밀도. 그래서 여기는 뭐죠? 저밀도니까 합리적인 밀도 수준 이하, 이건 이하로 인접 토지를 계속 잠식해 나가면서 외곽으로 확산되는 형상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외곽으로 확산될 때는 또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 뭐 전용도로, 간선도로인데 이 간선도로를 따라서 또 어느 쪽으로 스프롤이 확산됩니다. 네. 우리는 스프롤이 우리가 전개되는 형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동차 전용도로인 간선도로가 생기면요. 그 도로를 따라서 여러분 주거지나 상업지가 뭐 외곽으로 뭐가 돼? 확산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뭐 서부 간선도로, 동부 간선도로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이렇게 갑니다. 개구리가 이렇게 뛰는 것처럼,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도시 중간중간에 빈 공지를 남기면서 외곽으로 확산되는 형상. 3호선 전철 가면 그런 형상이 많이 나타나. 일상 가는 길에 보면은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개구리 뜀뛰기 개발, 개구리 뜀뛰기 개발이라고. 자, 도시 우리가 스프롤의 유형이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고요. 그럼 스프롤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적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든지 아니면은 뭐 30년 미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시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91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이 나옵니다. 자, 이 개발은 공간입니다. 부동산은 3차원의 공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공간 개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간 개발인데 거기에 월포드라는 학자가 나오죠. 토지에 뭐 건축물과 같은 이 개량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토지, 노동, 자본 및 기업가적인 우리가 경영, 능력의 결합 과정을 우리는 바로 부동산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인 수요와 또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이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의 적응 과정을 부동산 개발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 5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배우고요. 이제 5, 6월 달 넘어가면은 이제 교재 바깥에 있는 개념도 배워야 되는데, 그럼 시험 문제는 우리 교재 개념을 출제하느냐? 안 하죠. 출제운동도 짱구가 안 해요. 교재 내용 출제 안 해요. 개발 개념. 뭘로? 개발 교재 없는 내용을 집어들어와.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안 봤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나온다? 부동산 개발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발 개념을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의 개념, 뭐 부동산 개발업의 개념, 부동산 공급의 개념, 이런 개념들이 시험에 법 용어가 들어옵니다. 우리 법률상 용어가 개론에 좀 자주 출제해요. 자, 우선 개발 주체로 갑니다. 개발 주체 보면요, 공공개발 주체를 제1섹터라는 말 써요. 제1섹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사 부문에 의한 개발입니다. 자, 민간개발 주체를 제2섹터라고 하고요. 우리는 토지 소유자 개인이나 조합, 주택건설 사업자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제3섹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제3섹터는 이 공공개발 주체는 인허가를 담당하고요. 민간개발 주체는 뭐죠? 개발 자금을 조달해서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제3섹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하는 방식은 뒤에서 우선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과정에 또 누구 얘기죠? 월포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월포드 얘기는 시험 문제에 우리는 출제 1순위야. 이제 3가지를 배울 텐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부동산 개발 과정. 부동산 개발 과정에 몇 단계 나오죠? 7단계가 나오는데, 순서를 묻는 건 12회 시험과 26회 2번 출제를 해서 순서를. 자, 그 순서는 출제를 2년 전에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은 뭐 안에 있는 내용에서 묻겠죠. 자, 우선 첫 번째가 구상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여러분 개발하려는데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발할 거냐 생각을 좀 해야 돼.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추진할 것인가. 또 그 개발된 공간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여러분 구상을 좀 해야 돼요. 그런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 단계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입니다. 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인데,
자, 예비가 들어갔거든요. 예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아직 개발하기 전입니다. 실제 개발하기 전 개발을 한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비니까. 예상을 했을 경우에 그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또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지출,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있죠. 나 뭐 하고 싶은데 수입은 얼마 올 거고 나가는 돈은 얼마 나갈 거냐. 미리 계산해보죠,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죠?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계략적으로 계산, 추계를 해서 사전에 미리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수익성을 사전에 미리 검토해보는 단계를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3번 우리가 출제를 한 내용이 바로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죠. 자, 그럼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 이제 타당성이 있으면 이제 뭐가 돼야 돼? 개발해야 되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단계, 부지 구입 단계가 3번째. 이제 부지를 구입을 했으니 이제 4번째는 뭘 해야 돼? 이제 예비적이 아니죠. 이제 실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정밀하게 실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개발 사업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용도, 지역, 지구제 확인해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타당성 분석, 법률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우리가 분석하고 또 토지의 지질, 지세, 지반 등의 상태를 보고 우리는 설계 시공 가능한가, 물리적인 채택 가능성, 기술적 측면을 또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지출인 비용보다 큰가, 작은가, 이걸 분석해야죠. 그래서 법률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입보다 비용이 많으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 시험에 2번 출제된 지문이 있어요. 그 2번 출제된 지문이 색깔 나오죠. 자,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예? 개발업자에 따라서는 그 개발 사업이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발업자마다 개발 사업에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 자체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 말하기가 곤란한 거죠. 자, 아까 그 색깔 있는 지문이 2번 출제됐어요. 자, 그러면 타당성 분석에서 박스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면 이제 타당성 분석을 했더니 이제 뭐를 넣어야 돼?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해야겠지. 5번째는 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단계. 그러면 이제 조달했으니까 뭐죠? 택지를 조성하는 단계, 건설 단계. 여러분, 택지를 조성하는 단계는 물리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단계고 7번째가 뭐죠? 마케팅 단계. 자, 21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자, 마케팅은 조성된 택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개발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그 개발 사업 뭐에 달려있다? 시장성 여부에 달려있는데 이 시장성이라는 용어가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죠. 시장성은 매매, 자, 시장성은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능력을 얘기하죠.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가능성이 우리는 시장성이다. 그러면 시장에서 여러분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많으면 그 개발 사업은 성공으로 가는 거고 어떻게 돼?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없다 하면 그 개발 사업은 실패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개발 사업에 여러분이 마케팅 단계에서는 개발된 부동산을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게 중요하는데 문제는 공실률을 개발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공실률을 줄이고 점유율을 높여서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 초기의 동그라미.
그러면 시험에는 요거 중간 단계 또는 개발 사업을 완공한 이후 뭐 여러 개 나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동산에 뭐가 임대 또는 분양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건축물 선분양 제도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초기에 뭐를 했어요? 건축 착공하기 전에 미리 분양하고 그랬죠. 자, 부동산 우리가 과정 한번 기억해 두시고 294페이지에 또 월포드는 또 부동산 개발의 위험. 작년 28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우선 법률적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 그리고 비용 위험. 이 세 가지 위험으로 우리가 보는데 작년 시험에 세 가지를 다 출제했죠. 자, 법률적 위험을 보면은 말 그대로 법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 공법적 측면이 있겠죠. 여러분, 개발의 위험은 공법적 측면에서 어떤 위험이 나타나요? 공법적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뭐다? 지역지구제지.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지구제에 관련된 사항이죠. 뭐 지역지구제를 변경 가능한가? 적법한가? 토지용 규제. 사법적 측면에 또 있죠. 사법적 측면에서는 우리는 또 소유권 관계를 보죠. 또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민원 뭐 이런 건데,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또 주의를 건요. 그래서 이 법률적, 작년에 출제 또 했습니다.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지문이 여러분 이 작년 28회, 27회 시험, 23회 세 번 출제했어요. 그 지문. 2년 연속 출제된 지문입니다. 세 번 출제된 지문이다. 체크해 두시고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어놓은 부담. 요즘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있죠. 분양이 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더니 어떤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한다. 이런 것도 무슨요? 시장 위험.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이 있어요. 자, 이 시장 위험에 우선 볼 때 완공률. 자, 우리가 완공률이 100%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 위험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부동산 가치는 점점 높아가는데, 초기는 어떻게 돼요? 개발 사업 초기에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높은 위험으로 할인한 부동산 가치는 낮게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내용이 거기에 그림 설명이 거기 되는 겁니다. 자, 그 박스에 흡수율 용어가 나오는데, 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 여러분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분석을 할 때 흡수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분양, 임대하는데 흡수율이 높으면 분양, 임대가 잘 된다는 얘기죠. 좋은 거예요. 근데 또 흡수 시간이 있어요.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00% 분양, 임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뭐 할수록? 요거는 짧을수록 좋지. 분양이 빨리 되면 좋은 거지. 예? 분양이 잘 안 되면 미분양이 많아지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될 때는 무슨 위험? 우리는 시장의 위험 부담이 점점 줄어든다. 여러분, 이 법률적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시장 위험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또
시험 문제에 19회 시험과 23회 시험에 출제된 게 바로 이것을 출제했어요. 자, 흡수율 분석의 개념은 25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요 목적이 19회 시험과 23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흡수율 분석의 목적. 자, 부동산 시장의 여러분 추세를 추세를 파악하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서 뭐를 위해서? 우리는 미래의 흡수율, 미래에 얼마만큼 흡수될 것이냐, 미래의 흡수율을 뭐한다?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지문을 주의해야 됩니다. 목적이 자주 출제한다. 그리고 비용 위험이라는 것은, 자, 비용 위험은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우리 건축비가 추가로 어떻게 돼요?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비용상의 위험 부담은 점점 더 커진다, 작아진다? 네, 커진다. 그 지문을 또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위험이 있고, 자, 월포드는 또 부동산. 그럼 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이란 요구소가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안 하는 것이 좋은가, 타당성을 분석을 또 해야 돼요.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자, 월포드의 또 견해죠. 이 세 가지 견해를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했는데, 시험에 낼 때는 올해 잘하면 박스로 낼 수도 있어요. 박스에서 보기 5개 들어가서 개발에 관련된 설명 옳은 것으로 묶는 걸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우선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체계, 유형 체계가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나온 얘기가 299페이지 나오죠. 부동산 분석의 유형과 계층 체계가 나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죠. 자, 지역 경제 분석을 보면은 말 그대로 지역의 경제를 분석한다. 즉, 분석 대상 지역에, 분석 대상 지역, 광명이라 하면 광명에 뭐가 있어요? 고용, 소득, 주민들의 소득, 예? 그러면 이런 거. 예? 그래서 총량적 지표는 분석 대상 지역의 인구는 어떠한가, 고용은 어떠한가, 소득은 어떠한가, 이러한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우리는 뭐죠?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자,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의 수요,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으로서 거시적 넓은 의미의 분석하는 게 바로 무슨 분석? 지역 경제 분석. 자, 그럼 지역 경제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역의 전체 경제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두 번째 무슨 분석이 이루어진다? 시장 분석이 이루어져요. 시장 분석. 자, 시장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자, 시장 분석은 모든이 아니라 여기는 뭐다? 특정. 예를 들면 상업용이면 상업용.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특정 유형의 부동산. 자,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연구 분석을 해서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이러한 전반적인 가격 수준의 동태적 경로, 시간의 경감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동태적인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을 시장 분석입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 지역에는 우리는 상권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상권의 이 범위를 보면요, 이 개발된 부동산에 있어서의 시장에서 수요가 대체 가능한가, 수요의 대체성, 그리고 경쟁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게 상권의 범위인데, 자, 거기서 우선은 이 수요자의
특성, 뭐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수요자 집단을 여러 개 소규모 집단으로 나눈 게 있죠. 이걸 뭐죠? 시장 세분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우리는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그리고 또 공급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범주화하여 다른 부동산과 구별하는 또 시장의 뭐다? 차별화가 나타나죠. 예.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 세분화, 공급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의 차별화가 나타나는 게 시장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분석이 이루어지면 이제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토대해서 세 번째는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 여러분 15회 시험은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동일하며 OX 틀리죠. 다르죠. 네. 그것도 15회 시험 정답 질문했어요. 다릅니다. 우리 출제 유효는 여기서 어느 걸 많이 출제? 요거. 네. 시장성 분석 5번 출제했어요. 27회도 나왔고 25회도 나오고 또 22회도 내고 19회도 출제하고 하여튼 시험의 단골입니다. 자, 시장성은 아까 배웠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아까 그 질문 뭐죠? 여러분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항상 키워드가 이겁니다. 매매되거나 임대될 가능성 정도를 조사 분석. 그러니까 항상 시험 주면 뭐가 뜬다?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이게 떠요. 시장성이 나오면. 그 지문이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시장성 분석. 그래서 시장성 분석에서 나타나는 게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을 토대로 해서 나타나는 타당성 분석이 있어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데 여기서 성공적이란 말이죠.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냐. 성공적이라는 것은 개발 사업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요. 그때 분석할 때는 우리는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해줘.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해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슨 분석? 투자 분석이 나타나죠. 개발 사업 할 거냐 안 할 거냐 투자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학자에 따라서는 이걸 시장 분석이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합니다.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기준해서 요 두 가지를 묶고 뭐가 이루어진다?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 시장 분석의 결과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은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뭐죠? 후행 분석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둔 연구라면은 경제성 분석은 투자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은 개발업자의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입니다. 그래서 특정 개발 사업에 여러분 시장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느냐 없느냐 채택 가능성 여부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시장 분석이라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성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의 이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건데 이때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발 사업을 할 거냐 수익성 있으면 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 없으면 개발 사업 기각하는 거죠. 최종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뭐를 결정한다?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자, 요 순서를 묻는 건 17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안에 있는 지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거죠?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 지문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잘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9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거기 보면은 색깔로 잘 또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301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유형인데 신개발과 재개발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자, 여러분 거기에 302페이지 보시면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의 제2조에 보면요. 정비 사업이 나오는데 요거 작년까지는 정비 사업 6가지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뭐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 뭐 할 메리트가 없어. 우리 공법에서 출제하겠지. 그래서 3가지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303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출제가 되는 부동산 개발 방식에 어떤 방식이 있느냐 이걸 보는데, 우선 요거 중요합니다. 월포드는 우선 시험에 출제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포드.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개발 방식도 출제되는 범위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